자,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로 290쪽입니다. 290쪽에서 쓰기의 첫 번째 단락쓰기의 원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먼저 거기에 보니까 단락의 구조란 말이 나와주고 있고, 나중에 가면서 지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락쓰기의 원리, 통일성, 완결성, 일관성,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거 외우면 뭐해? 글에 가서 뭡니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 글이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외우는 거 별로 불필요해. 이어서 세 번째 글쓰기의 절차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글쓰기의 절차의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주제의 설정이다 이랬는데, 주제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착상의 과정이에요. 무엇을 쓸 것인가? 이걸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면은 뭐죠? 시험 문제 보면 지필 의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글에 나타난 글에 필자의 지필 의도는 무엇이냐? 이 글에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죠?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 모두 같은 문제들이에요. 이리 했을 때, 그래서 지필 의도에는 필자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리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거기 나오는 게 가주제야. 이어서 뭐가 있습니까? 참주제가 있네요. 이어서 뭐가 있습니까? 주제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가주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죠? 단어야, 단어. 이건 뭐죠? 구야. 이건 뭐죠? 문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교재 맨 밑에 봅시다. 뭐가 나옵니까? 주제란 무엇이냐? 범위가 적고 잘 알고 있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야 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제문이란 완결성, 그렇죠? 평서형, 구체성, 직접성, 객관성, 일관성, 단일성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문은 첫째, 의문문이나 이런 건 안 돼. 두 번째, 비유적인 문장도 안 돼. 왜냐하면 모성을 가져오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문장은 주술 구조가 완결해야 한다. 두 번째, 평상의 문장이어야 한다. 세 번째,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모호한 표현, 넓은 범위를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 말 중에서 폭력은 사회 발전의 암이다. 암이 우리에게 안 좋은지는 알지. 그러나 이건 A는 B다의 비유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은 주제문으로 절대 쓸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직접성, 객관성, 일관성, 단일성. 하나의 글에는 오직 하나의 주제만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성이란 말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글에는 오직 하나의 주제만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성이란 말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맞죠? 다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주의 참주의 주제문인데 아주 간단히 한번 가볼게요. 이쪽은 제가 썼다가 지워버리려고 이쪽에다 쓰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어? 사형이란 말이 있어. 범죄자에 대한 사형이란 말인데 너무 범위가 넓어. 그러니까 여기를 줄여서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이냐 이러한 논란인데, 이건 단어 형태, 이건 구의 형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가주제라고 하는데, 이 가주제를 쓰면은 뭐가 어쩌죠? 여러분, 글이 너무 확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형하니까 사형제도 종류, 사형의 제도, 또 뭐가 있을까? 사형제도 변천사, 또는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 사형제도 존폐 논란,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범위를 줄여서 존폐 논란으로 바꿈으로 해서 어떻게 해줬어? 이걸 구체화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저라면은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해
인간 확보란 말이 좀 그렇다. 점성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주제문만 읽고도 이 사람은 사형제도 폐지론자구나. 사형제도 폐지의 이유가 인간 존엄성의 문제구나. 이렇게 어떻게 객관화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직접적이어야 돼. 보자. 뭐라고? 가주제, 참주제, 주제문이야. 그러므로 글은 결국 뭘로 쓰는 거야? 여기 나오는 참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다. 가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두 번째로 우리 교재야. 두 번째로 우리 교재 어디에 나타났지? 거기 나오는 290쪽에 두 번째예요. 이번엔 두 번째 뭐라고 나오냐? 소재와 체제야. 이번엔 소재와 체제의 선택 과정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야. 이때 소재와 체제의 선택 과정을 뭐라 하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취재의 과정이다. 그래, 재료를 취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했을 때 여기 나오는 소재와 체제는 위에 나오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나의 주장을 펴는 거라면 당연히 정확성을 띠고 있어야 돼. 특히 흥미성과 다양성의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야. 세 번째 뭐가 있지? 구상의 과정이야. 이번에는 구상의 과정이었는데 이 구상의 과정을 크게 둘로 나눠. 뭐죠? 우리가 구성과 개요작성이야. 구성과 개요작성의 과정이다. 그랬을 때 구성은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가 있어? 자연적 구성이 있어. 자연적 구성이 있고 두 번째 논리적 구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쓰여진 글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글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정기문이라든지 기행문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각종 서사문들. 이러한 것들은 자연적 구성이 좋다.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쓰여진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나 논리적 구성이란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 사시학에서 기서결, 기승전결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용적인 글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설명문이라든지, 그쵸? 논설문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보고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논리적 구성을 하기가 쉽다. 그런데 여기 나온 개요작성도 크게 둘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화제 개요냐 문장 개요냐요. 화제 개요냐 문장 개요냐. 그리했을 때 화제 개요란 무엇이냐. 우리 교재 한 명 넘겨보세요. 우리 교재 292쪽이야. 292쪽에 보면은 개요작성의 1번 보세요. 화제 개요. 주제가 뭐야? 올바른 가족제도야. 주제문이 뭡니까? 현대 핵가족 가정의 과거 대가족제도 사랑과 유대를 결합하여 바람직한 가족제도를 이루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랬을 때 이렇게 쓰면은 말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지? 일목요연하긴 하지만은 문제점이 뭐야? 구체성이 결여돼. 그래서 일종의 단어의 나열이다. 그러나 문장교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야. 가정은 가족의 안식처다 이렇게 나오지. 그랬을 때 이것이 여러분 뭐죠?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화제개요 문장개요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적 구성할 것이냐 논리적 구성을 할 것이냐를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게 돼 있어요. 어떤 글이냐
그래, 그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일 하게 되어 있지만은 개요 작성은 화제 개요의 과정을 거쳐서 문장 개요의 과정에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말입니다. 모 편입학원에서 편입 논술을 한 7, 8년 강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글을 못 써, 글을. 그래,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나오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의 주제를 제목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1500자로 써라 이런 글이 있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실용적인 글이라면은 글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 승, 전, 결 이렇게 해서 글을 일으키는 부분, 글을 전개하고 해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부분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1500자라면 저는 서론에다가 300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00자, 여기에다가 900자를 배치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써요.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까 그저 오버해버리면 빨리 끝을 맺어버려. 그런가 하면은 쓰다 보니까 쓸 말이 없는 거야. 그게 막 중언부언하게 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구상의 과정은 일종의 뭐에 해당한다? 글의 설계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글의 설계도는 첫째 뭐야? 첫째 중복을 막아주는 거야. 그런가 하면 글의 균형을 유지해줘. 그런가 하면 글의 일관성을 유지해요. 글이 말입니다. 3000% 빠져나가지 않게 주제와 논제에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상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또 하나 뭘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착상이야. 그 다음에 글을 어떤 짜임새로 쓸 것인가는 구성이야. 이러한 구성과 개요 작성의 과정을 합쳐서 구상의 과정이라 그래서 착상, 구성,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착상, 구성은 다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이렇게 글을 썼단 말이야. 다음 다시 우리 교재로 어디에 왔지? 290쪽에 왔어. 이렇게 오면은 이번엔 네 번째 어디에 오게 되죠? 지필의 과정에 오게 돼요. 타시학에서 여기 나온 지필의 과정이란 위에서 했던 구상의 구체화 과정이다. 구상의 구체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리했을 때 이렇게 해서 쓰여진 글을 자 본다. 뭐라 그러지? 초고라 그래. 이때 여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만은 이때 초자는 반드시 풀초자를 써야 돼. 풀초자를 쓰고 원고고자를 쓰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야. 처음 나온 원고라고 해서 처음 초자를 써버리신 분이 있어. 절대 안 돼. 그래서 아주 간단하니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리포트 초안을 써보잖아. 이때 초안도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야. 초안 그러는 거야. 처음 초자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직은 풋냄새나 다듬어야 돼. 이런 글이야. 그래서 초고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모든 글이 초고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그래서 다섯 번째 어디에 오게 되지? 수정의 과정에 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이러한 수정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죠? 우리는 태고라 그래. 자, 간다. 이건 밀추자로도 읽어. 그래서 이번엔 고자가 달라. 높을 고자 옆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번엔 이렇게 써. 이건 퇴고라고 읽어. 이걸 추고라고 읽으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원고 고자와 고자가 북고자가 다르다는 점 주의해줘. 이건 북고, 이건 뭐지? 원고고. 그래. 그래서 고자가 다르다는 점. 한자가 어려운 한자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서 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 수정의 과정에서 뭘 할 수가 있느냐? 첨삭과 재구성의 과정이야. 나중에 지문을 보면서 하겠지만은 하다 보니까 중요한 얘기가 빠졌네. 첨가.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사족이 붙었네. 삭제. 그리고 논리적 비약이 있네.
그죠? 재구성. 그래서 첨가와 삭제와 재구성을 첨가와 삭제와 재구성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만약에 글을 쓰면은 이제 그거 갖다가 깨끗이 정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없지만은 마지막에 뭐가 있지? 정서. 깨끗이 쓰는 거야. 원고지다. 그래서 원고를 쓰면은 이번에 뭐라 하지? 탈고라 그래. 이때 이 탈자가 벗어날 탈자요. 그렇죠? 탈을 실을 때 탈자요. 옷을 벗는 거야. 그래서 이때 고자는 다시 원고 고자로 바꿔줘. 자, 간다. 한자 봐줘. 여기 나온 고자가 다시 여기 나온 고자와 같아 있어요. 그래서 초고란 처음 초자를 쓴다. 아니다. 처음 초자가 아니라 풀초자를 써야 한다. 처음 나온 원고다. 다듬어야 할 원고다. 이런 뜻이다. 퇴고라고 하는 것은 원고를 수정하는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첨가와 삭제와 재구성의 과정이다. 탈고란 원고로 벗어나는 거야. 원고 완성을 의미한다. 이제 다 썼다. 그만 써야지.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서의 과정이다. 탈고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랬을 때 여기 보자. 착상과 취재와 그 다음에 구상과 지필과 수정과 재구성을 우리가 글쓰기 6단계라고 한다. 착상과 취재와 구상과 지필과 수정과 정서 과정을 우리는 글쓰기의 6단계 과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이야기가 290쪽부터 어디까지? 거기 나오는 293쪽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 자,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냐? 여기 나오는 내가 오늘 쓰고 싶은 이야기가 사형이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야. 존폐 논란이야. 우리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사형 집행이 많이 이루어진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사형 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단지 주마다 사형 제도가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을 따름이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난 4, 5년간 사형 집행에서 죽어간 사형수는 범죄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 4, 5년 한두 명이야. 그러나 미국은 1년에 100명 이상 사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민주적인 나라라는 미국에서 사형제도는 아주 엄격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폐지하고 우리나라는 존속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생님은 사형제도 폐지론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첫 번째 뭐죠? 이런 걸 써보겠어. 현대사회와 범죄야. 현대사회는 말입니다. 범죄가 너무 다양해지고 흉악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범죄가 있는데 범죄에 대한 응징이야. 근데 그 응징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응징은 안 되지.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까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합법적 응징이 필요한데 그것이 법률에 의한 처벌이라는 점입니다. 그 처벌의 최고의 수위가 바로 뭐예요? 사형이야. 그랬을 때 뭐가 있지?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1번과 2번은 말입니다. 1번과 2번은 여러분에게 뭐죠? 화제를 유도하는 것이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 나오는 3번은 논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 했냐, 선생님은 사형제도 폐지론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사형제도 존속론을 쓰겠어요. 그러면 사형제도를 존속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사형제를 존속해야 한다.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뭐가 합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근거가 무엇이냐? 첫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범죄 예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범죄에 대한 뭐가? 응징이 이루어진대. 이어 세 번째 뭐죠? 경제적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왜냐하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가둬 놓고 그를 평생 먹이고 재우고 입혀야 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탁 사형시켜버리면 어쩌죠? 돈이 안 들어. 그래서 사실 각종 교정시설, 교도소를 포함해서 그걸 유지하는 너무 많이 돈이 든다는 점이야. 다음 두 번째. 이미 선생님은 사형제도의 폐지론자라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일이 있는데 뭐죠? 일에 대한 논파, 논리적 파괴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겠어. 여기에다가 제가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써가지고 과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사형제도가 엄격히 시행된 나라인데 1에 100명 이상, 물론 우리나라도 인구도 많죠. 이렇게 사형을 당한 나라인데 과연 사형제도가 존속하면은 범죄는 줄어드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시각적 착시현상이지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사형시키면은 과연 여기 나오는 범죄 예방되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다.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 차기하고 말이야. 뭐죠? 얼굴 공개하고 해도 성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적 응징인데 그 응징의 수위가 천부인권설에 의하면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데 인간이 그걸 생명을 없애버린다는 것에 대한 소위 뭡니까? 그 응징의 효과가 있느냐? 과연 응징해서 뭐 하겠느냐? 단지 어떤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죽인 범죄인을 죽인 사람을 사형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데서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의 차이지 우리의 인식이 합법적이다. 신에 의해서 보면 그것이 불법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과연 응징하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내가 경찰에 잡아가지고 사형시키면 내가 한이 풀어지냐? 응징효과가 있느냐? 세 번째, 그 사람들을 가둬서 수용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손실되는 경제적 측면과 이번에는 그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이익 어느 게 더 크냐? 그걸 따져보자 한번. 그치? 다음 이어서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주장이 있어. 사형제도 존속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폐지론에 근거를 세 개를 썼어. 근데 이 근거를 다 두드러 깨버렸어. 그럼 뭐만 남지? 세 번째, 이번에는 사형제도 폐지론만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형제도를 존속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그러면 이 폐지론의 근거를 한 번 더 내가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폐지하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천부인권설이야. 그렇죠? 하늘이 인간에게 생명을 준 거야.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인간의 생명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960년대 70년대 군부 독재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집행이 된 사람들 또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30년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거 있죠? 재심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형제도가. 뿐만 아니라 판사도 인간이고 검사도 인간이다.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단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심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막아야 한다.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문제야. 재미있는 이야기 들렸는지 보는데 옛날에는 여기 봐라. 여기에 제가 한자를 한번 써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금 뭐야? 사람의 입이 있어. 여기에 사람의 입이야. 이것도 입이고 이것도 입이야.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 입을 개가 물어 뜯어버려. 그러면 뭐가 되지? 옥이란 말이 돼. 감옥살이 한다 그러지. 그 옥에서 뭘로 왔냐면 감옥으로 왔단 말이야. 감옥에서 뭘로 왔지? 형무소로 왔어. 형무소에서 뭘로 왔지? 교도소로 왔어. 근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수용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은 가둬두는 곳, 가둬놓고 감시하는 곳, 죄값을 치르는 곳,
사람을 교화시키는 곳이야. 느낌이 달라. 그러면 국가의 소임은 무엇이냐?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들을 바르게 교정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의 소임인데 사형시켜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지. 소위 국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가 어떤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를 교화시켜서 사회로 복귀시켜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사형 폐지론만 남고 이제 남았어요. 전 폐지론자니까. 그래서 결론에 오게 되는데 사형 제도를 폐지함으로 가져오는 뭐죠? 대안과,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교도소라는 교정 현장. 교정 현장에서 바람직한 방향 제시가 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쓰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 화제개혁이라고 한다. 화제개혁이라고 한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다음. 이거 문장을 늘어 빼는 거야. 현대 사회가 발전하고는 있지만은 빛이 밝은 만큼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이 그림자는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늘어 빼는 게 문장개혁이야. 자, 선생님이 왜 이걸 썼냐? 우리 교재에 지금 바람직한 가족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요가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썼냐? 야, 자, 봅니다. 여기 이렇게 지문을 줘. 이걸 박스로 줘. 이걸 박스로 주고 나서, 박스를 주고 나서 여기를 빈칸을 남겨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 2번과 여기 나오는 니은번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가 뭔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반론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삽입하기. 그렇죠? 삽입하기. 다음. 이어서 여기에 뭘 썼냐? 미국의 사형제도 변천. 제도 변천. 이거 썼단 말이야. 해놓고 이거 이런 식으로 넣고 그래 논리성을 제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라. 삭제하기. 됐지? 첨가하게 삭제하기. 됐어요?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냐? 주제를 물어보기. 주제를 물어보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나올 법한 결론은 무엇이냐? 이거 네모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문제 한 문제는 꼭 나온다 생각하죠. 첨가하게, 삭제하게, 제목 정하게 또는 뭐죠? 주제 정하기, 결론하기. 맺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생각해 주라 이런 이야기요. 이리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글을 읽어 지문인데 글을 읽는데 우리 학생들이 글을 열심히 안 읽어. 우리 학생들이 글을 열심히 읽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교재 293쪽이야. 293쪽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은 1인 가구 증가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됐습니까? 다음은 1인 가구 증가 원인과 대책. 자, 나중에 또 여러분 지문 독해하면서 하겠지만 밑줄 치는 게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돼. 그 다음 페이지 1인 가구 혼자 살아. 1인 가구 증가가 있어. 그리고 대책이 있어. 그런데 여기 봐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일 때 나타나는 거야. 그래야지. 해결책이나 대책은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증가를 이 글의 필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 글의 필자는 1인 가구의 일가구의 한 사람만 살아.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랬을 때 서론 보자. 싱글족, 이혼 등의 증가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됐지? 자, 그러면 원인 봐봐. 원인의 1번 봐봐.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보다 일을 중시한다.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과 교육의 경제 부담이 크다. 문제점이 뭐냐? 그렇게 되면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저출산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둘째, 주택난, 노후 부양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됐죠? 그러면 해결책이 뭐야 되냐? 2번 보세요. 해결책의 2번.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 및 각종 지원 강화가 거기 나오는 문제점 있죠?
거기 지문에 문제점이 나와주고 있는데 문제점에 1, 2가 나오거든. 1이 뭐야? 저출산이야. 2가 뭐야? 주택난이야. 그러면 해결책에 1번에도 뭐가 나와야 돼?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돼. 근데 불행하게도 몇 번에 나와서? 해결책이 2번에 나와서. 그러면 여기 나오는 2번 있지. 문제점의 2번. 뭐지 그게? 주택난, 노후, 부양 등 사회 문제를 이야기한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에 나와줘야 돼. 그치?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 뭐죠? 노후연금보험, 그죠? 이런 것들을 확장함으로 해서 확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말들이 와줘야 돼. 그래서 주택난과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나오는 1번 삼성이나 대우나 LG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조그마한 밥솥을 만든다든지 1인용 냉장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1인 가구에 뭘 가져올 수 있어? 확산을 가져올 수가 있어. 안 되겠지? 그러므로 거기 나오는 해결책의 1번은 뭐야? 여기 있지? 삭제하기야. 대신에 문제점에 2번에 대한 해결책을 넣어줘야 돼. 그렇죠? 그러므로 답이 거기 나오는 리을번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답이 리을번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작문의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 교재 그 다음 페이지야.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번엔 뭐가 나왔지? 읽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읽기라고 읽지 말아야겠죠? 읽기 아니야? 읽기. 날이 맑고 아니야? 날이 맑고. 꼭 그렇게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쓰기가 나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 언어에 의한 작업이라면 읽기란 다른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뭐죠? 시각적인 이해 과정이다. 문자 언어를.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자, 여기 보자. 여기에 누가 있지? 독자가 있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해.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미 뭐가 있지? 이미 배경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키마란 말을 써. 이 머릿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식체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 스키마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무엇이냐? 배경지식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가변적이라는 점이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닌 가변적 세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독자가 뭐가 있어? 이게 책이 있어. 여기 나오는 책을 읽어. 그렇죠? 읽어. 그래서 문자언을 해독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 속에는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새로운 지식이 있다. 여기는 새로운 지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야. 이때 배경 지식을 제가 A라고 하고 됐습니까? 여기 나오는 새로운 지식을 B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기독교인이에요. 제가요 기독교인인데 저의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만약에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렇댔을 때 여기 나온 나에게 뭐라 그러죠? 기독교에 대해 비방하는 책을 나보고 읽으라면 나는 그걸 거절할 수밖에 없지.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다시 하기서 내가 수용할 수도 있고 그걸 수정하여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 편한 부분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예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대로 여기 나오는 배경 지식과 여기 나온 새로운 지식을 하나 합치는 거야. 그래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책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지식을 귀납적으로 통합해. 귀납적으로 분석해.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통합해. 그리고 나에 맞게 재구성해. 그래서 나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귀납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통합하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재구성의 과정이다. 나에 맞게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 왕들을 붙일 때 우리가 뭡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대왕도 있고 왕도 있고 여기 나온 조도 있고 군도 있고 그런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붙이냐 하고 물었더니 학생들 말이야. 장자가 상속되면 왕이고 커다란 업적을 남기거나 또는 뭐 있습니까? 쿠데타 출신들은 조고 싸가지 없는 임금은 군이다. 이렇게 하게. 이게 맞냐?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선시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안 써있더라. 그래서 제가 조선시로 읽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덕이 있는 임금을 왕이라고 한다. 왕이란 말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공이 많은 임금을 조라고 한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래서 덕이 있는 임금을 성군이라고 하고 그를 종이라고 한다 그랬더라고. 그 다음에 공이 많은 임금을 조라고 한다. 그 다음 임금의 피부치와 혈육은 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조선시로 읽음으로 해서 지식을 수정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여기 나오는 배경지식이라고 하는 가변적 지식이에요. 항상 수정당할 가능성이 있어. 항상 수정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나의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그걸 가지고 통합적 분석을 하고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거야. 이랬을 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렇게 하는 과정 우리 뭐라 그래? 독서라 그래. 그런데 여기서 재구성돼서 얻어진 지식은 나의 새로운 배경 지식이 돼. 그러므로 독서와 배경 지식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결국에 상보적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 이야기가 지금 294쪽 맨 상단에 나온다. 294쪽 맨 상단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다. 그치? 독서란 무엇이냐? 스키마란 무엇이냐? 이거다. 다음 이어서 우리 교재 그 밑에 뭐가 나오냐? 독서의 문자의 판독과 이가 나오는데 그거 좀 줄여보자. 먼저 거기에 나오지? 판독의 과정이야. 이러한 판독의 과정이 끝나면 뭐죠? 이해의 과정이야. 이번에는 해석의 과정이야. 이번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상의 과정이다. 반의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이랬을 때 판독이란 무엇이냐? 시각적 독서야. 그렇죠? 그래서 문자으로 써져 있는 글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 지시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써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보세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소리 안 들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뭐라고?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야. 뭐라고? 내용을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쉽게 하기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되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은 뭐죠? 햇볕을 강렬하게 받았던 나달이 여물고 나달이 여물면 점점 앞으로 수그러든다. 그렇죠? 그런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거기 나오죠. 가을 들판에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걸 재구성해낼 수가 있어야 돼. 이 재구성하는 게 뭐냐? 사람이 지위가 올라가고 돈이 많고 그럴수록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하는구나. 그걸 가르치는구나. 이걸 갖다 뭐라 하냐? 우리는 뭐죠? 지각적 독서다. 2차적이다. 이런 식의 말을 써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글자의 의미를 쫓아 쓴다 해서 축자적 독서다. 이걸 논리적으로 한다 해서 추론적 독서다. 이런 식의 말을 쓴다. 그 다음 이어서 반응이야. 비판이야. 비난은 너 죽어보라 한 것이 비난이고 비판이란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게 비판이야. 이러한 비판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하죠?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거다. 이거다. 그랬을 때
판독과 이해와 해석과 반응의 과정을 우리는 독서의 3단계 과정을 하는데, 이게 지울게. 이걸 지우고 여기다 뭐라고 쓰지? 평가의 과정, 이해와 해석과 평가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하냐? 문학 비평의 3단계 과정이라고 그래요. 판독과 이해와 해석과 반응을 독서의 4단계 과정이라고 그러고, 이해와 해석과 평가의 과정을 우리가 문학 비평의 3단계 과정이라고 그래. 어떤 문학 작품을 평가하려면 어찌해야 되지? 읽어야지. 그러니까 출발은 읽는 데서 출발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해와 해석과 평가를 우리가 거기 나오는 비평의 문학 비평의 3단계 과정이라는 말도 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배경지 스키마와 책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지식의 상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비평의 독서의 3단계 과정을 말씀드렸어.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이런 말을 쓰기도 해. 자료 수집이란 말을 넣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5단계 과정을 보기도 해요.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이냐? 내 수준에 맞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걸 자료 수집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읽기에 좋은 책이 있고, 그치? 또는 어른들이 읽기에 좋은 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라는 박경리의 토지가 있는데 청소년용 토지가 있고 성인용 토지가 있어. 달라. 왜? 나의 수준에 맞아떨어져야 되거든. 자료집, 판독, 이해, 해석, 반응 이렇게 해서 뭐라고? 5단계 과정으로 놓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야. 이하삼, 우리가 이제 295쪽에 나온 이야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우측에 책 날개에 있는 한자 성어들 좀 봅시다. 먼저 위편 3절이야. 옆에 가서 정독이라고. 위편 3절은 정독이야. 책을 묶었던 끈이 3번이나 끊어져 버렸어. 다음 형서지공 나오고 독서 100편 의자연 시험에 잘 나와요. 한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거기 나오는 이거 봐봐. 맨 끝에 보니 이렇게 써있지. 어떻게 읽어? 벌견 뭐라고? 당할견 또는 뭐라고 읽어? 드러날 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현이라고 쓰면은 드러나다 해서 이 뜻과 같은 뜻으로 와요. 이 뜻과 같은 뜻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야. 선생님이 여기는 얼른 한자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워버렸는데 이거야. 이거지. 이건 뭐야? 별알자야. 임금아 별걸 들어 보이는 게 뭐야? 알현이야. 알현. 이게 배다. 보이는 거야, 가서. 그리고 알현, 이땐 드러날 현이야. 거기 지를 독서 100편 의자 견이라고 읽지 마라.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아령과 묶어서 시험에 잘 나와. 그 볼견자로 사람들이 아는데 드러날 현이라고도 읽는다.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 그 밑에 안광철집에 수벌석권, 암구명적, 미진보벌, 남하수독 오거서, 그 다음에 한우충동, 낙양직가, 귀 모두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꼭들 알아두셔야 된다. 한자 성어들을 알아두셔야 한다. 특히 독서 100편 의자연 시험에 잘 나오고 다독과 정독과 묶어서도 시험에 잘 나온다. 물론 독서 100편 의자현도 정독입니다. 독서 100편을 모르는 내용을 100번을 반복 읽었더니 의미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이야. 모르는 내용도 100번을 반복 읽으면 의미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96쪽에 뭐가 나오지? 이제 글의 구조와 독해, 글의 특성에 따른 읽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 이 부분을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그렇죠? 스키마와 책 속에 들어있는 시, 독서와 배경식과 관계, 독서의 과정, 주어적, 추론적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좀 봐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나온 지문들을 직접 독해를 해가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맞춰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